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 사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이번 주에 굉장히 이게 핫한 소식인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마포 아파트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나와야 할 처지입니다. 반면에 팔려고 내놓은 경기 의왕의 아파트는 거꾸로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해서 못 파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왕집의 매도인,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죠. 그리고 매수인, 이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세입자 모두 피해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론가님, 이게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자, 마포에 사는 전세 난민 홍남기 씨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슬픈 사연입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사실은 2주택자가 돼버렸어요. 세종시에 예.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권을 팔려고 했더니 못 팔게 된 겁니다. 매도 금지 기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집은 아직 안 지어졌고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쥐고 있는데 의왕이 원래 오래 살았던 집이에요. 예. 한 15년 살았던 집인데 그럼 이걸 팔아서 1주택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포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의왕집도 전세를 내줬던 거죠. 예.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려는 홍남기 부총리는 이걸 팔아야 되는데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내년 1월이 전세 마감이라고 하니 그럼 실거주하려고 사는 거예요. 자신도 전세에 살고 있는 분이 매수인입니다. 대출도 끼고 살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자, 전세 계약이 내년 1월에 끝나면 나가서 다른 전세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난 못 나가겠다. 그런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대차 3법에 만들어졌으니 난 2년 더 살겠습니다. 못 예.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게 되니까 매수하려던 분은 들어와서 사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예.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럼 난 집 못 삽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 홍남기 부총리 이 집을 팔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모두 다 얽히고 설킨 관계로 피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홍남기 부총리는 마포에 살고 있는 전셋집이 이 집주인이 나 실거주하겠소. 그럼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윤희숙 의원 얘기대로 구할 수 있는 전세가 없다. 전세값이 더 올라서요. 지금 당장 우리 경제 수장은 예. 어디로 가야 하나. 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변호사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데 아까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지속하면 이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텐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이제 상세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잔금을 치른과 동시에 아니면 잔금을 지금 약간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부분이 자기 돈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나가야지 주택담보대출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주택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이유가 세입자가 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원칙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에게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세입자는 원래 나가기로 했어요. 본인이 약속까지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와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의 파기에 어떤 간접적인 책임이 세입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9억이나 10억 정도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계약금 한 10% 1억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계약 조항에는 배액을 물어주기로 돼 있거든요. 9배죠. 그럼 한 2억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데 네. 이게 제가 홍남기 부총리의 전세 난민을 보면서 이 현 부동산 3법과 관련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종합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예. 세입자, 또 이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 거기다가 홍남기 총리는 또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이 여기에 전부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쓰럽긴 선물 하지만 세트는 아닌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사연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꼭 좋은 것만 선물 세트라고 하지 않고 나쁜 것도 선물 세트라고 하니까. 근데 예.
홍남기 부총리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되고 그렇죠. 안쓰럽지만 네. 이 경제 어떤 이런 부동산에서 책임자가 이런 걸 한번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부동산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지 이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국민 예.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변호사님 개인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경제 수장이 갈 곳이 없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지금 사연인데 이 홍 부총리의 사연은 어제 국감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저분이 지금 전세 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습니다.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말한 A씨, 결국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였는데, 이현정 의원님, 결국 정부가 만든 법에 정부의 책임자가 발목이 잡히는 이런 경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좀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이 홍남기 부총리 관련된 게 지금 총 집약체잖아요. 이분들 어디 가야 됩니까? 이 법원에 가야 됩니다. 이러면. 예. 다들 또 변호사 사야 돼요. 자, 이 집 문제라는 게 다들 이제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관련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물린 거예요. 이 새로 들어올 분 같은 경우는 또 그 새로 들어올 분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여기에 다 물려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연쇄적으로요, 예. 연쇄적으로 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고 집값 문제인데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입자들한테 이득이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법을 그냥 통과시키고 유예기간도 없이 법 통과와 더불어서 그냥 그 날짜로 시행해버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 시행되게 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역효과 난다. 예. 정책이라는 게 어떤 선의가 있지만 정책이 표현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에 나가 토론 한번 했습니까? 토론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다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물리치고 전부 다 본인들에게 두드렸어요. 자, 이제 세입자들이 우리가 안정을 기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예.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홍남기 부총리 평생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이런 상황까지도 모르고 입안했다는 것 자체. 자기한테 언제 저런 문제가 생기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면 저분은 앞으로 관사 가도 되고, 뭐 돈도 있으시니까 뭐 가도 돼요. 일반 서민들이 한 해에 집값이, 전세값이 3억 올라가면 그 어디에다가 대출 받아야 됩니까? 예. 더구나 지금 대출도 다 막혔어요. 왜냐? 지금 대출도 보면요. 많이 대출 해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정말 나날이 지금 잠을 못 자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본인이 하나 내놨는데 5분이 보러 왔대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집값이 어떻게 돼가는지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해놓으니 결국 피해는 지금 국민들이 다 지금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무능, 어떤 면에서 보면 무능은요, 결국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예. 네, 평론가님 앞서서 네. 위원님께서 얼핏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현재 서울에는 이 전세 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많다 이런 취재 사진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복도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냐면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인데 정말 전세 난민이 따로 없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저게 지난 13일에 큰 화제가 된 사진인데 예.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저 주변에 매물이 임대 전세가 한 3억 원대 이상으로 나오는데 2억 원 후반대로 저 매물이 나온 거예요. 네. 전세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없고 말랐고 수요는 넘치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9세대가 줄을 선 겁니다. 저 집을 보겠다고. 그리고 9세대가요? 예, 예. 그리고 보고 나서 이 중에 5명이 나 여기 입주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임대인이 굉장히 공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에게 그러면은 전세 계약합시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제비 뽑기를 이렇게 된 했군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는 여러 명이 전세 희망을 하니까 임대인이 한 분을 골라야 되는데 네. 면접도 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유럽에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세입자 하면 평생도 살고 오래 사니까. 네. 근데 지금 적어도 4년은 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성향이 맞는지 등등 직업도 물어보고 소득도 물어보고 면접을 보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도 있고 심지어는 또 나가야 할 사람에게 한 달 전에만 나는 안 나갑니다. 그럼 2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발 나가주세요 하는 것으로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도 아까 피해자라는 게 이게 부득이하게 내보내야 될 상황인데 그냥은 못 나가니 난 2년 더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럼 제발 나가달라는 위로금, 권리금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팍팍해지는 주택시장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 보시죠.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가왕, 나훈아 우리 가왕께서 정말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셨어요. 태수형이라는 가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혹시 저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예,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국민들을 어려울 때 위로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26번 이어지는 주택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주택 때문에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이거 정말 이해 가세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미 장관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네.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세 대란 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언제쯤 풀릴 것 같으세요? 일단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을 했고 이제 전세 대란이 현실로 돼 있잖아요. 예.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곧 안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 사과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부동산은 뭐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규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이상 좀 오르기는 힘들다. 이게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아니고 남이 올라버린 것 때문에 안 오른다 저렇게 보고요. 전세대란 저거 자체도 사실 시간이 가면 좀 안정적인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혼란스러워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도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란과 관련을 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입법 불비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집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 세입자가 못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들. 예. 뭐 매매 중개 거래를 할 때 거기다 세입자가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명시한다랄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완 정책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초기라서 좀 많이 혼란스럽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점차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노래뿐만 아니라 어제 기재위 국방에서 영화의 유명한 대사도 등장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격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엊그제 하는 총재의 엄격한 재정 정책 필요 운운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제가 재정준칙 언급할 때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합니다. 요 한마디만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재정에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유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그럼 평상시에서 준칙은 좀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네, 이현종 의원님 지금 이제 사연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재정준칙 도입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감에 나와서 그 반대되는 발언을 하니까 이 여당 의원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영화 대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재정이 원래 이제 암묵적으로 40%를 못 넘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워낙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60%로 해서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그동안 시행처치를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은 뭐냐면 재정은 많이 쓸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돈 많이 써서 부양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란 게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아무 지하 자원이 없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이 기축통화국들이 뭐 재정이 적자가 많고 하지만 그 나라는 돈 찍어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40%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재정 중칙 정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한 집안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민정 의원 말 따라 재정이 쌓여놓으면 썩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이 하는 총재를 향해서 너나 잘하라? 도대체 저는 양정숙 의원인가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나라 살림을 좀 더 어떤 긴축하고 잘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보고 너나 잘하라? 그럼 본인은 뭐 할 건데요? 본인은 마음대로 쓸 겁니까? 정말 저는요, 이 국회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은행 총재한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네. 양경숙 의원이었죠. 예. 재정 주치의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준치라는 것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돈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푼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는 게 맞겠죠. 그럼 그때마다 계속 푼다고 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정 준칙 자체는 개념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양경수 의원을 보니까 양경수 의원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왜 재정 준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만약에 준칙을 실시한다 하면 언제쯤 실시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더군다나 정치적 독립성과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이 큰데 너나 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적절하다 보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 총선 끝나고 느끼는 것은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초선 의원 중에 굉장히 부적절한 게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초선 의원이랄지 젊은 의원은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 다른. 그런데 진영 논리만 앞장서 가지고 무조건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질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